네, 2022년 12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가 몇 개 있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를 잡아가라. 김경수, 나는 사면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굉장히 저항하는 것 같지만 제 귀에는 읍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노웅래, 자기를 체포하지 않게 국회가 도와달라라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물론 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붙어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읍소인 것 같습니다. 임종석, 김경수의 읍소, 노웅래, 이재명의 저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바로 이들의 대장이었던 문재인이 만들어준 북한을 위한 일국양제 때문이 아닌가 저희 판단입니다. 문재인은 중국식 통일 방안, 공산주의 속에 자본주의가 섬처럼 들어와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돈을 빨리는 일국양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씨. 검찰의 소환을 받아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갔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는 치고 있죠. 이 사람은 이 입으로 말로써 항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양반이 김정일이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는 잘 잡죠.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 모면해야 될 때는 말로써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됐을 때 북한이 보내왔다고 하는 통지문 박지원 씨가 들고 온 겁니다. 근데 그게 4개의 버전이 있다는 건 제가 찾아냈죠. 이 또한 박지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국정원 분석관들을 거론하는데 분석관들의 분석도 받지 않고 들고 오는 생정보를 들고 와서 마구 설쳤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걸리는 거죠. 네. 박지원 씨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국정원 직원들한테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 그리고 국정원은 첩보나 정보를 수집해 분석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관련 부처를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정책 결정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국정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자 중에서는 국정원 문제를 많이 다뤘고 국가정보기란 책에 공작 파트를 썼던 필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뻥 까지 마 이겁니다. 국정원은 굉장히 행동하는 부서입니다.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은 무엇을 하느냐? 행동하는 부대입니다. 기관입니다. 공작을 합니다. 공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만 있다고 되느냐?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작은 정보와 의지로 시작해서 그게 하다 보면은 우여곡절을 겪죠. 내가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 들어가면 상대방도 결사적으로 맞기 때문에 우리도 패스미스를 하고 뭐 작전도 안 맞고 실수가 많죠. 그렇게 해서 이기거나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겼을 때 우리 실수한 것만 드러내려면 바보짓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공작을 안 하죠. 따라서 많은 실수를 치르면서 공작에 성공했다는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실패했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정보기관은 공작을 하는데 그 공작은 정보와 의지로 시작해 공보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요. 국가 정책 결정을 해서 은밀하게 하는 공작을 하는 데가 국정원입니다. 이렇게 뻥을 치면 안 됩니다. 박지원. 정보 첩보를 분석해 대통령에 보고만 한다. 천만에. 공작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박지원 서훈이 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하고 내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지금은 살기 위해서 한쪽 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제 지시는 안 했다. 두고 봅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세를 존경하고 신뢰한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지금 우리 국정원을 초토화시킨 사건 중에 하나가 민주당하고 민변이 달라붙어서 흔든 사건이 화교 간첩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꽤 깊이 들어갔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기사를 써서 중국하고 조금 불편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정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게 된 데는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한 직원, 김일성 대학 나온 M이라고 하는 직원의 역할이 있었죠. 그것도 제가 신동아에 쓴 적도 있고. 그때 화교건차 사건이 나올 때 국정원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약간의 미스는 있었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그야말로 헌신이었고 애국심 갖고 한 건데, 그때 민주당 민변 뭐 하나라도 봐줬나요? 그때 몇 명의 국가정보원 관련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분석관의 분석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 분석관의 분석도 거치지 않은 북한 통제문을 들고 와서 흔들었다가 저 이정훈한테 4개의 버전이 있다는 게 꼬리가 잡힌 게 박지원입니다. 분석관의 분석도 거치지 않고 들고 왔기 때문에 생 첩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들고 흔들어?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다 살았다 하고 하려고 하다가 무리수가 둔 거죠. 분석이 애널라이징이 이렇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자입니다. 북한만 전문으로 보지도 않고 여러 분야를 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북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우리는 위에라고 쓰지만 북한 사람 어느 우에 경상도 사람 우에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박지원 씨가 들고 왔던 북한 사과 통지문 보게 되면 위에라고 돼 있어. 내가 대본에 이상하다. 이런 데서 잡히는 거죠. 분석관 분석 거쳤으면 이런 실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분석관 존중도 안 했던 박지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해. 보안은 전 세계 정보기관 제1의 업무라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보안요? 보안이 설설세계한 게 누군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보안은요, 첩보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유지하라는 보안 지시를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보안을 지키라는 뜻으로 제1의 업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때 국정원은요,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일개 기자인 제가 판단할 텐데 북한만 바라본 애널리스트 분석관들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 사건의 전모가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훈 실장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훈 실장은 관련된 기관에 이거 말 안 나가도록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런 말 안 나가라고 하는 지시, 그 보안을 지키라는 게 이 박지원 씨의 주장입니다. 박지원 씨는 아까 말한 대로 엉터리 통지문을 북한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갖다 줬기 때문에 이런 단초를 만들게 됐던 거고, 이제 와서 그런 보고서 왜 국정원이 만들어서 간 거 당신 모르냐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는 거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또 요럴 땐 요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자기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때 달라요. 그달. 그리고 나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삭제한 걸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다는 게 개혁인지 계약인지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놓고 간 사람 아닙니까? 서훈과 박지원. 그때 국정원이 그게 국정원입니까? 제가 국정원 친구들을 존경하는 게 좀 있어요. 이 친구는 상당히 프로다. 변명하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그럴 때마다 그래. 상당히 멋있네. 그리고 뭐 정보로 이야기하라. 뭐 딱딱 끊어지는 거. 공장은 정보와 의지로 시작해 공보로 마무리한다. 뭐 딱딱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행동은 일관되게 갈 수 있는데 이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게 박지원 아닙니까? 천하의 국가정보원장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임명한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은 왜 임명했어요? 그때 무슨 원로회의인가 뭔가 해서 그 사람들이 북한과 통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했던 이 사람이다 해갖고 그냥 간 거지. 이 사람이 무슨 국가정보원장이 될 만한 사람에서 보낸 겁니까? 국정원은 하여간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낸 다음 그날 밤 넘겨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죠. 서훈 씨가 다시 퇴근했다가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척 퇴근했다가 피살을 하니까 사람 죽이니까 들어와서 46건 없애라 했었죠. 이 회의에 박지원 씨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이게 알려지면 큰일이다라는 판단 보고를 올리니까 보안 유지해라 이런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에 올라왔던 밈스방에서는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정원 스스로 조사해서 박지원 씨를 지난 7월 달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이상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그때도 싸웠고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뭐 약간의 불이익도 받아가면서 그냥 가는 거죠.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진돗개 같은 사람들한테 물리면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그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노영민 씨도 문제가 있죠. 이제 청와대 비서실 다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 임종석이가 튀어나왔네요. 노영민 씨 뭐 서훈이 구속되고 노영민 씨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박지원 씨가 검찰에 출두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M1 사람들 말고 차라리 날 소환하라. 아이고 나도 제발 임종석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소식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 없다. 임종석 같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떠드는 걸 보면서 저 이정원 동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소환이 되었는지 헤아려보려 해도 너무 많아 종합이 되질 않는다. 바로 이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는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전직 국정원장 3명을 잡아놓고 국정원 쌍불가리 할 때는 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나도 인정을 하겠는데 개판을 만들고 북한하고 내통하는 부서를 만들고 화교 간첩 사건 가지고 완전히 국정원을 초토화시키고 민병과 더불어. 저는 국정원을 의식하고 순간 본능적으로 저는 그분들하고 내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국정원의 중요성을 인정해요. 이 사람들은 메인 서버 열어보면서 다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임종석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레바논에 갔을까? 이 사람들 조사할 부분이 좀 있어요. 정치보복은 정치인에게만 하기로 못 박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정치인한테 정치보복을 에이 넘어가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구도 소신을 바쳐 일하지 않을까. 자, 이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임종석이가 왜 이런 얘기했느냐. 공무원 중에요. 모든 조직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학력으로 보게 되면은 학력이 좋은 집단들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는데 이런 부류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와서는 투덜투덜 대면서도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착한 사람들이죠. 알면서도 바른 말 안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휘관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유능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안 쓰죠. 이런 상황에선 돌파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고 이런 상황에선 필요 따라 쓰는데 되게 자신 없는 리더들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또 누가 바뀌어서 또 하면 또 그쪽에 따라가요. 그래갖고 너 그때 왜 그랬어요?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고 금방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같은 좌파가 들어서서 북한하고 내통하고 할 때도 처음엔 다 아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약간 겁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 진급시켜주면 다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씨의 대학 후배로서 검찰 간부를 했던 이모 검사장 기억하십니까? 요즘 조용하죠.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정권이 바꾸거나 뭐가 바뀌어서 조사하게 되면 시켜서 했습니다 하니까 그를 강제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얘기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구도 소신을 바쳐 일하지 않을 것. 네. 자기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종석. 딱 이렇게 겁주고 진급하면 따라올 사람들이 누군지 이자들은 금방 꿰뚫어 보죠. 저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먹죠. 임종석을 소환해주기 바란다 그러는데 제발 좀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도 이제 나서고 있어요. 부인 김정수 씨를 통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석방 불원서를 냈습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나 가석방 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연멸특별사면에서 이 김경수 씨를 가석방하기로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28일쯤 하는데 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차피 한 5개월 있으면 나갈 건데 나를 뭐 이명박 사면에 하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를 끼워넣지 말라 그런 건데 내년 5월까지구나. 자, 이건 뭐예요? 일종의 대드는 거죠. 임종석이도 대드는 거고 읍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좌파들이 흔들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 갑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보수적인 정치인이 워낙 능력이 딸려가지고 세월호 때 사과하라고 뭐 대통령으로 사과는 할 수 있어요. 국민이 만약에 희생됐으니까 안전을 못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무너져서 특별법 다 만들어주고 해갖고 결론적으로 정권도 무너지고 좌파들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려니까 지금 뭐 이태원 갖고 밀고 뭐 계속 미는 거죠. 잘 안 되고.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죄가 지금 너무 걸려 있고 지금 문재인도 못 빠져나가니까 불이 아니라니까 계속 이렇게 임종석이가 나를 소환해라. 김경수는 나를 가석방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딱 이런 칼날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난 노웅래 의원을 보고 있습니다. 마포구 국회의원인데 국회에서 아직은 국회의원이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람이 집에서 현금 3억 원이 발견됐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받은 부의금 8천만 원, 장모가 돌아갔을 때 받은 부의금 1억 2천만 원, 그럼 2억이 되죠. 두 차례 출판 기념회 축하금으로 구성된 돈이다. 그걸 집에 뒀다. 근데 그걸 뭐 수상하게 보느냐? 그리고 일부는 그때 이제 뭐 부의금 받거나 그러면은 봉투가 있죠.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수십 개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 뭉치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체포하려고 그럴 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간접적으로 합니다.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정치 사건이다. 라면서 불체포를 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임종석, 김경수는 뭐 선명투쟁으로 가는데 막상 칼날을 받고 있는 노웅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노 의원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는 2014년 5월 달입니다. 그럼 지금 22년이니까 만 8년이 넘었죠. 그죠? 8년 몇 개월이죠. 그때 받은 부의금을 아직도 현금으로 갖고 있나요? 장모님 돌아가신 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2021년 1월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8년 전에 받은 부의금인데 이 부의금 중에 일부는 우리가 은행 가서 현금 10,000원짜리로 100장, 50,000원짜리로 100장 받으면 묶어서 주잖아요. 거기다 은행원이 도장 탁 찍어주죠. 그 돈을 묶은 그 종이를 띠지라 그럽니다. 띠지는 그 은행에서 나온 돈으로 종이로 묶어주고 탁 찍습니다. 띠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부의금 낼 때 사람들이 띠지 있는 돈을 넣어서 주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많다면 이상하지. 그리고 저도 책을 한 11권 내봐서 출판기념회도 해봤는데 출판기념회에서 어떻게 1억 원씩 들어가? 아무리 정치인이라지만. 그리고 더 웃긴 건 노웅래 씨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재산 공개하지 않습니까? 3억 원 있었으면 현금 신고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없다고 신고했잖아요. 재산 신고할 때. 8년 전에 받은 거라며 아버지 부의금은. 그래놓고 불체포 특권을 하도록 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건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전체가 뭐 불체포를 나가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석, 김경수 스타일은 뭐고 노웅래, 이재명 스타일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규정을 해야 돼요. 규정.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부 씨라고 인터넷에서 글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풍자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식 일국 양제가 이루어진 시절이었다라고 탁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옳다 이렇게 보는데
공산주의라는 나라가 잘 사는 3만 불, 4만 불 가까이 되는 나라를 어떻게 집어삼킵니까? 무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겠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살다고 하던 사람들이 만 불도 안 되는 사회에 통합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저항이 나오죠. 여러 가지 저항이 나옵니다. 또 국제관계도 있으니까 마구 죽이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일국양제로 통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홍콩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홍콩은 어떤 일종의 자치권을 두고 딱 울타리에 가둬놓고 자기네 담을 빼오면서 서서히 이렇게 합쳐가고, 대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사는 공산국가가 자본주의를 쉽게 못 먹어요.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어요? 군사력으로 순간적으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아바타 같은 인물을 심어놓고 여기서 돈 빼먹는 게 제일 좋지. 그게 북한식 일국양제지. 그 역할을 문재인 씨가 해준 거고, 그 행동대장을 박지원, 서훈 이런 사람들이 한 걸로 보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국양면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우린 그거 안 당하고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려고 노력하는데 뒤집어졌던 거잖아요.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때 앞장섰거나 움직였던 자들이 다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온 북한 어민도 북한에 돌려보내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죽어도 찍소리도 안 하고 이상한 보고서 만들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임종석, 김경수는 읍수하고 노웅래, 이재명은 저하고 얘네들끼리 정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하나 빈틈만 생기면 벌떼같이 나올 겁니다. 뭐 지금 이태원 갖고 일으키려고 하고 계속 노력 중인데, 이 내공 싸움도 한번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참 대한민국에 6.25 전쟁 나기 전에 좌우 대립이 극심했거든요. 그게 결국 전쟁으로 갔습니다. 그런 전쟁의 참화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제가 아까 공작은 정보와 의지로 시작해 공보로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확실한 김정은 행동 라인을 추적하는 정보를 갖고 의지를 갖고 김정은을 제거해야 됩니다. 김정은 제거하게 되면 문재인 등등 이런 친북 아바타의 제거도 쉬워지고 우리 사회가 정리가 됩니다. 김정은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네. 저희 의지이자 설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